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건강상의 이유로 자리를 비운 최영일 평론가 대신 진행을 맡은 변상욱입니다. 오늘 1부에서는 오늘 하루 꼭 알아야 할 소식을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준비되어 있고요. 2부에서는 일석이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 성과에 대한 총평을 함께 나눠보고 남은 과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과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가 함께합니다. 또 중국 시진핑 주석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처음으로 통화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이 적극적으로 평화 중재자 역할에 나서는 거 아닌가 하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국제본부에서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5월 1일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1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가 있죠.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오늘의 디저트송으로 선정되신 분께 치킨 쿠폰 보내드리는 거 아시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도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분야의 명품 콘텐츠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KBS 1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한입뉴스 박종호 오마이뉴스 기자 고현준 시사평론가와 함께 시작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뭐 대기실 소파에서만 만나다가 갑자기 이렇게 자리가 바뀌니까 좀 어색하긴 합니다만은 자 우선 나라 돌아가는 것이 그렇게 심상치 않은 상황이어서 뭐 인사를 갖다가 즐겁게 나눌 시간도 없습니다. 자, 5박 7일간의 국빈 방문을 마치고 미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왔습니다. 어제 귀국을 했는데 뭐 최대 성과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도 그렇고 워싱턴 선언인 것 같습니다. 한반도에 대해서 핵 우산을 강화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렇죠. 네, 이 워싱턴 선언, 그러니까 한미 상호 이 방위 조약을 좀 핵을 포함한 제2 한미 상호 방위 조약으로 업그레이드했다. 네. 이렇게 대통령실과 여당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한미 핵협의 그룹 NCG 창설 이걸 통해서 더 이제 긴밀하게 핵에 대해서 논의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반도 주변의 전략 자산을 정기적으로 전개하는 부분, 핵 잠수함을 포함해 가지고. 더 확장 억제에 힘을 기울이겠다라는 얘기고요. 또 여기다가 군사 동맹에서 첨단, 경제, 기술 동맹 이런 확장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긴밀한 한미의 삼각 공조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 회의 주재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 안보를 비롯해서 산업, 과학, 기술, 교육, 문화 이렇게 모든 면에서 동맹을 확장시켰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안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뻗어나가는 그러니까 안보의 축 그리고 거기에 이제 중심에 워싱턴 선언이 있다라는 얘기를 대통령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그 동맹을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뭐 기승전 모두 동맹이었어요.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첨단 동맹 뭐 이게 동맹 숫자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우주 동맹까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만찬장에서 대통령 노래 부른 거라든지 뭐 의회에서 영어로 연설을 한 거라든지 여러 가지 퍼포먼스들이 보였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 이 워싱턴 선언이라는 것에 최대 방점을 찍는 게 정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좀 짚어봐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한미 동맹을 강화한다. 그리고 미국의 핵우산 안에 우리가 더욱더 견고하게 자리 잡는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핵협의그룹이라는 것이 진행이 되면 우리가 이제 핵에 대해서 어떤 요만큼이라도 어떤 권리를 가지는 것처럼 처음에는 얘기했었다가 이게 또 미국과의 다른 말이 나오면서 불편한 상황들이 되어버린 지점들도 있고요. 결과적으로 뭘 얻어왔느냐 이걸 계속해서 따질 수밖에 없는 것일 텐데 일각에서는 이제 국빈 방문이라는 최대 예우를 미국이 했지만 미국은 결국은 최대 국익을
그들이 가져간 것 아니냐.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크게 얻어온 것은 없지 않느냐. 처음에 얘기했던 것에 비해 조금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취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다들 느끼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핵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이거하고 그렇죠. 사실상 핵을 공유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는 천지 차이죠. 사실상 하면은 못했다는 얘기나 거의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외교적으로는 네. 쓰이는 건데 왜냐하면 조금만 해도 치적을 부풀려서 얘기하는 건데 앞에다가 스스로 사실상 이렇게 붙이는 거는 자신이 없는 태도인데 핵 공유를 결국은 실패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핵 공유 아닌데 왜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느냐 이 말이 쑥 나오는 거겠죠. 사실상이라는 표현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딱 함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도 그러니까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이 사실상 핵 공유한 것으로 국민들이 느낄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이 표현 자체가 이제 다 빠져 있는 거죠. 핵 공유라는 단어가 들어있긴 합니다만 핵 공유에 무엇도 가져오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 얘기 하자마자 바로 반박했다는 것도 네. 핵 공유라는 것은 핵에 있어서의 통제권을 나눈다는 것인데 그럼요. 핵 통제를 미국 입장에서는 나눌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죠. 누구하고도 나눌 게 아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뭐 나토식 핵 공유 얘기를 하는데 나토하고 지금 우리 상황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핵 전략 자산이 뭐 실질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장거리 탄도미사일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핵 잠수함이 우리 바다로 들어온다. 뭐 전개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장거리 미사일에 있어서 오히려 가까이 핵 잠수함이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는 북의 핵에 이 북핵에 대한 어떤 대비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반대로 중국이나 러시아는 자신들이 사정권에 들어간다라고 네. 판단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어려운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그 핵심적인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은데 우리가 바라는 건 북의 핵을 확장이 억제되는 걸 말하는 그렇죠. 겁니다. 그죠? 네. 북한의 핵 개발을 중단하고 평화 쪽으로 돌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는 건데 붙어도 걱정 없습니다. 싸울만 합니다라는 쪽으로 지금 방향이 가서 미국하고의 핵 확장 억제 얘기를 했다는데 내용을 보면 어떤 핵 전쟁의 위험 속으로 한 발 더 들어가는 느낌도 이제 받기 때문에 이걸 성과라고 봐야 되느냐 이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윤석열 정부가 한국 정부 최초로 북핵을 시급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정부로 기억될 거다. 이런 긍정적 평가도 있는 상황인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확장 억제가 제일 순위가 돼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확장 억제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지만 그 내용적으로 보면 결국 이 위기의 확장이 아니냐. 위기가 점점 더 확장되는 국면에 우리가 들어선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주고받는 그 외교라는 그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다 주고서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대로 다 주고 얻은 것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요. 결국에는 뭐 우리가 만찬장에서 환대를 받고 노래도 부르고 또 미 의회에 가서 영어 연설하면서 미국 의원들이 환호성도 질러주고 했지만 26번의 기립박수가 있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과연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미국이 얻는 게 많으니까 더 이제 환대해주고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니냐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외교를 따질 때 실리 외교가 있고 가치 외교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 보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나라들이 다 미국을 중심으로 뭉칩시다. 이건 이제 가치 외교인데 속으로 실익은 자기네가 다 그렇죠. 빼먹는 것 같은데 우리는 실익은 하나도 못 챙기고 네 혈맹이 중요하죠라고 달라붙어서 함께는 하는데 이게 과연 뭔가 챙기는 게 있느냐. 그런 점에서 이제 바보야 중요한 건 경제야라는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 아니 지금 아까도 뉴스가 수출 실적이 각 필드 분야마다 뭐 40% 20% 줄었다고 하는데 경제 분야는 이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번에 한미 간의 만남에서. 대통령이 미국 도착하자마자 3시간 만인가 이제 넷플릭스에서 4년간 3.3조 원 투자를 유치했다 이 보도가 나왔었죠. 그러면서 알고 봤더니 작년 한 해에 8천억 원 한다고 그랬었는데 이거 곱하기 4하면 비슷한 금액 아니냐라는 반박하는 목소리들도 나왔었는데 결과적으로 보자면 K 콘텐츠 이 넷플릭스를 비롯해서 콘텐츠 관련된 부분 그리고 수소 친환경 등 이 산업 관련된 부분에서 총 7조 8천억 정도의 투자 유치를 했다라는 게 이제 정부 측의 설명입니다. 다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투자 유치를 했고 이 투자 유치한 만큼이 플러스라고 보자면 우리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 공장을 짓고 투자해야 될 금액들은 이거보다 더 많은 금액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또 지적하는 부분들이 있고 결과적으로 미국 가기 전부터 대통령이 방미 일정을 하기 전부터 계속해서 관심을 가졌던 인플레이션 방지법이라든지 반도체 지원법이라든지 우리 기업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기업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정부나 대통령이 나서서 조금이라도 완화해주면 좋지 그렇죠. 않았겠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진전된 발자국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뭔가 요란하게 얘기를 했던 것 같지만 워싱턴 선언이라는 뭐 그럴듯한 문서도 만들었지만 경제적으로는 얻어온 것이 없다.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는 손해본 부분도 있다. 라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RA나 반도체 지원법 여기가 이제 정상 외교가 작동해야 될 지점인데. 네. 그럼 사실은 대통령실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 동맹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여달라는 예외적 조치를 하기 위해서 좀 상당히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국가 간 합의가 필요하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뭔가 이제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암시하기도 했어요. 네. 그런데 이거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외교 자체가 일본을 향해서도 그렇고 미국을 향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먼저 다 해주고 선의를 좀 기다리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상대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는 게 아니냐. 예. 그러니까 우리의 주도권을 뺏기게 되는 것이고 상대 국가의 선의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 이게 과연 맞는 게 외교적인 성과로 볼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가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외신 뭐 보도 이런 걸 보면 어떤 지적도 전문가들이 하고 있냐면 한국의 젊은이들은 이 아메리칸 파이 가사는 모르지만 네. 오래된 노래이기도 하고 네. 잘 모르지만 IRA 인플레이션 이 감축법은 뭔지 안다.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이 상징이 되는 게 그만큼 젊은층 뭐 국내에서는 경제적인 성과를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네. 그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환대를 받고 노래를 부르고 미국에서 환호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손에 잡히는 게 없다고 하면 네. 국내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라고 할까요? 이런 염려를 외신이 하고 있어요. 예.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공동성명 발표할 때도 뉴욕타임스 기자가 질문했지 않습니까? 바이든 대통령한테 바이든 대통령 재선 때문에 LA 타임스 기자였어요. LA 타임스. 예,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국을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 건 경제적으로 한국 힘들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질문했지 않습니까? 그걸 외신이 질문했다는 게 참 안타까운 거죠. 네. 그렇죠. 다 외신 기자들이 뭐 윤석열 대통령이거나 바이든 대통령한테 제대로 두 나라 간에 너무 이게 기울어진 거 아니냐 지금라고 하는 지적을 했는데 우리 기자들이 지적을 못한 게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뭐 오늘 그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 예. 그 다른 라디오 프로그램 출연해서 그런 표현했더라고요. 대한민국 경제가 미국의 지갑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라는 예,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예전에 뭐 그런 얘기들 했었잖아요. 뭐 재주는 누가 넘고 돈은 누가 챙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처럼 한국 기업들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K 콘텐츠든 아니면 첨단 산업이라든지 친환경 산업이라든지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들이 충분히 있는데 네. 이 기업들이 활동을 함에 있어서 정부가 극복해줘야 될 부분들을 이번에 기대했던 부분들이 채워지지 못해서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외교에서 결국 궁극적인 싸움은 지갑이거든요. 내 지갑은 안 열고 저쪽 지갑을 열어 그렇죠. 돈을 꺼내오는 게 이제 외교의 싸움이라 대개 외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특히 정상회의에서는 기분 좋을 때 조심해야 된다. 저쪽에서 지갑을 어떻게 열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노래 잘 불렀다고 박수치고 뭐 연설 영어로 멋지게 했다고 박수치고 하다 보면은 이제 기분이 우쭈쭈 올라갔을 때 제대로 받아낼 거 못 받아냈는데 내 지갑은 보니까 상당히 열려 있고 이러면 이제 불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부 대통령실 입장은 어떻게든 가치 동맹을 하게 되면 나머지 것들은 다 따라서 올 거다. 그리고 가치 동맹이 안 되면 지금 이런 국제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전쟁 위협이 이렇게 큰데 예. 우리가 선택지가 없다라는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근본적인 생각, 근본적인 가치관 이걸 좀 어떻게 변화할 수밖에 없는 변화가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큰 흐름 속에서 미국을 무시하고 갈 입장은 뭐 물론 아닙니다. 그건 예. 뭐 당연한 건데 다만 국익을 위해서 또 미래를 위해서 어떤 최소한의 동북아시아의 한 국가로서의 발판을 마련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해왔다 못해왔다 논란을 벌이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주변국들의 반응이 어떤지는 또 궁금할 문제입니다. 일단은 뭐 제일 먼저 북한 내에서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북한은 굉장히 거친 말로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 논평도 나오고 있고요. 또 계속해서 이제 남측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거친 언사를 보여줬던 김여정 부부장도 한마디 얹었는데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 누구든 이제 핵 도발하면 그 정권의 종말을 맞게끔 해주겠다라고 발언한 바가 있었죠. 예. 이 부분에 있어서 김여정 부부장이 했던 말은 미래가 없는 늙은이의 망언이다. 이렇게 거친 표현을 쏟아냈고요. 조선중앙통신 논평 보면 한미가 북한에 대해서 침략 기도를 명백히 하고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위를 하기 위해서라도 자신들의 어떤 핵 그 능력을 키워나가겠다라는 식의 이 논평을 냈단 말이죠. 결과적으로는 북의 핵 억제가 우리의 목표였었는데 이 워싱턴 선언과 이 방미 일정을 한 이후에 북은 더욱더 핵 개발이나 핵을 공고히 하는데 그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중국, 일본, 러시아 모두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크게 보면 한미일이 뭉치고 또 그 반대편에 이제 북중러가 뭉치는 이 대결 구도가 고착되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또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북중러가 뭉치는 거는 그렇다고 치는데 이제 여기에 중동 아랍 쪽의 국가들이라든가 아프리카 국가들, 베트남, 인도 이런 국가들이 이제 어떻게 움직이냐 그렇죠. 이런 것도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데 우리 언론들도 그렇고 뭐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시야가 조금 좁은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은 있죠.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 밀착, 뭐 중국과 북한,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이 예상되는 바고요. 언급하신 것처럼 이 중국이 그동안 아프리카나 뭐 특히 유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계속해서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 노력해 왔거든요. 남미도 마찬가지고. 지금 마크롱 대통령이 중국 가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고 또 숄츠 총리는 시진핑 4년임 된 다음부터 그때부터 또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지금 가치동맹을 얘기하면서 가치동맹 모든 걸 쏟아붓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유럽 국가나 다른 국가들은 계속해서 중국과 손을 잡는 모습. 그러니까 이 가치동맹도 중요하지만 결국 실익. 국내에 어떤 것들을 가져올 수 있느냐, 경제에 뭐가 도움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만 좀 그러니까 예전 미래를 얘기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예전의 그 낡은 그런 생각이라고 할까요? 신냉전 시대가 이제 보여지는 상황에서 냉전 구도에 가지고 있던 뭐 자유라는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21세기 때 강조하면서 신냉전 시대에 어떻게 보면 제일 좀 앞서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치동맹 앞에서 우리가 과거에는 이제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해서 안보는 미국하고 하지만 경제는 중국하고 도모한다. 그렇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왔었는데 이번에는 모호성은 사라지고 전략적 확실성을 보여줘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이 어떤 형태로든 이제 보복의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 과거에 이제 사드 사태 비슷하게 지금 중국에 보니까요 CCTV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방영했다가 지금 방영 안 하고 있던 프로그램인데 한국 전쟁을 다루었던 그런 드라마를 긴급 편성해가지고 어제부터 방송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져 버렸기 때문에 뭐 정부 차원에서도 비판을 하고 있고 국민들을 상대로 이런 문화 어떤 선전 같은 것도 펼쳐나가는 과정이라서 다소간 좀 불안한 느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자막 뉴스로 계속 나가고 있는 소식입니다만 리얼미터 여론조사 기관 보니까 한 방미 이후에 1.9%포인트 정도는 지지율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대개 해외 순방이나 국빈 방문 이제 효과라는 게 있으니까 한 1.9, 2%포인트 정도 이제 올라갔다라는데 아무튼 정부로서는 일단 갔다 왔으니까 다시 정리를 하고 부족한 부분 보완해서 이제 계속 대안을 해야겠죠. 근데 너무 뭐 치저고 또는 뭐 홍보하는 데만 열을 올리지 말고 정말 냉정하게 분석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다음 주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방한할 가능성이 보도되고 있는데 이건 확실한가요?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본 언론들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인데 뭐 빠르면 가을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나온 얘기는 이제 5월 초라고 했으니까 5월 7일, 8일 날짜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번 주말 아니면 다음 주 초가 되는 건데 방한 얘기가 나오는데 결과적으로는 미국이 원하는 방향이겠죠. 한미일 공조를 두텁게 한다. 한미일 공조를 두텁게 하기 위해서는 한일 관계의 개선이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할 것인데 한일 관계 개선은 기존에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대통령이 왜 물컵 얘기하면서 반은 우리가 채웠으니 저쪽에서 반을 채워올 것이다라고 했으나 아직까지는 뭔가 없었잖아요. 다만 화이트리스트 서로 이 제외됐던 부분들 채워나가는 부분들은 진행이 됐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이 한일 관계가 개선되는 데 있어서는 국민 감정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 역사적인 문제, 과거사 문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이야기, 제3자 변제는 아직까지도 깨끗하게 진행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가 만약 방안을 한다면 해결을 할 것이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결국 한미일 빨리 풀고 인도 태평양으로 미국과 함께 나가는 게 이제 큰 미국의 그림이죠. 우파적인 그림인데 우리가 여기에 어느 정도 호응하고 어떤 이득을 갖고 오고 어떻게 손실을 줄이냐 그걸 고민해 봐야겠죠. 네, 자,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고 한입뉴스를 이어가겠습니다. 이현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나들이 갔다가 발이 묶일 수 있으니까요. 오늘 서울 도심으로는 가급적 차를 가지고는 이동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노동절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현재 세종대로 서울역 방향입니다. 동화 면세점에서 태평 교차로 구간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반대편 자로를 나눠서 쓰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는 나들이 갔다가 돌아오는 차량이 늘고 있는데요. 아직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충청 이남에서 귀경하는 길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쪽입니다. 정우터널에서 정안 나들목 쪽으로 정체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당진에서 서해대교 쪽으로 속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황간 휴게소 부근에서는 사고를 처리 중이라 1km가량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조금 올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해서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를 조사한 결과 전주보다 1.9%포인트 올랐다 하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교통정보 들었고요. 계속해서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와 고현준 시사평론가와 함께 한입뉴스 진행합니다. 국내 소식으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고의 이슈 인물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흘러간 인물인데 송영길 전 대표가 네, 다시 최고의 이슈 인물이 돼버렸습니다. 경선 캠프 때 민주당 대표 경선 캠프 때죠. 관계자들에 대해서 검찰이 계속 추가로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지난달 29일 송 전 대표의 뭐 전 주거지, 뭐 현 주거지 거기다가 이제 개인 조직 사무실 등 압수수색했었어요 검찰이. 예. 근데 이틀 만에 이 경선 캠프 지역 본부장, 뭐 상황실장 등의 주거지 서너 곳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2021년 전당대 당시 캠프에서 생성한 자료 등을 검찰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정근 녹취록에서 비롯된 이 경선 캠프 관계자들의 뭐 돈봉투 살포 의혹, 이게 지금 큰 줄기 중에 하나인데 별도로 송 전 대표의 개인적인 자금 조달 가능성과 관련한 수사에 검찰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9,400만 원이라고 지금 돈봉투 의혹에서 쓰인 금액이 좀 알려지고 있는데 이 외에 더 많은 자금이 뿌려진 게 아니냐, 검찰은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송 전 대표의 이제 외곽 후원 조직으로 알려진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뭐 지금 언론이 줄여서 먹사연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먹사연의 자금 담당자 등과 경선 캠프 관계자들 이게 겹친다는 점에서 먹사연이 관리하던 기부금 이런 것들이 경선 캠프에 동원됐을 걸로 검찰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압수수색 자료를 통해서 돈봉투 의혹이 9,400만 원에 그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자금이, 그러니까 수억 원까지 늘어나는 그런 자금이 경선 캠프에 동원돼서 전당대에 쓰였다라고 검찰은 계속해서 사항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어찌 됐건 검찰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가 이 돈봉투 건에 있어서 주체적 역할을 한 것 아니냐라는 의심. 기존에는 그 캠프에 있는 관계자들끼리 돈봉투가 오갔고 송영길 전 대표는 그 관련해서는 모르고 있었다라는 입장을 냈었는데 검찰에서는 뭐 캠프 때 사무실이라든지 이제 평화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등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주력으로 활동했던 그 공간들까지 압수수색을 다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라는 의지가 있어 보이고요. 관련해서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물극필반이라는 사자성어를 썼죠. 모든 사물은 극에 도달하면 반드시 돌아온다. 이런 표현인데 이게 검찰이 너무 몰아붙이면 검찰에게 좋을 것 없다라는 이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에 그 송영길 전 대표가 직접 검찰 출석, 자진 출석하겠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검찰에서는 이제 일정 조율된 바 없다라고 지금 또 입장을 냈고요. 이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는 내일 검찰 가서 조사를 받을 수 있을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조사가 있긴 어려워 보이고요. 결국 이제 언론들이 좀 많이 또 모이는 상황이 될 테니까 언론, 그러니까 국민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메시지를 낼 걸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숱한 뭐 이런저런 이슈들이 터져 나왔을 때 민주당은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못하고 저렇게 소심한가 뭐 이런 비판들이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도권이 완전히 국민의힘으로 넘어가고 이 경선 캠프의 돈봉투 사건 때문에 이 의혹 사건 때문에 또 민주당이 밀립니다. 그럴 때 이제 원내 사령탑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렇죠. 네. 박광원 새 원내대표가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할 건가. 무슨 쇄신 의총을 연다고 하는데 쇄신 의총은 뭘 얘기하는지 정확히 감은 안 잡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박광원 원내대표가 이제 새롭게 선출된 다음에 돈봉투 의혹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여기에 한 가지 방안으로 쇄신 의총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의총을 통해서 의원들의 목소리를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다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쇄신하니까 우리가 스스로 반성하겠다 그러니까 뭔가를 좀 인정하는 느낌도 들고 그런 것 같아요. 네. 묘한 단어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쇄신 의총의 쟁점은 지금 돈봉투 의혹 당사자로 꼽히고 있는 뭐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이 당에서 뭐 자진 탈당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출당 요구가 있을 것이냐 이걸 좀 결정하는 그런 의총이 되지 않겠느냐 예상이 됩니다. 돈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에서도 터진 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이쪽 게 워낙 크니까 다 묻혀 있어가지고 뭐 김연아 전 의원 같은 경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당무감사를 진행한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국민의힘은 당 내부에서 이거 자체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 민주당은 뭐하냐 이런 비판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전에 공식적으로 나왔던 목소리들은 뭐냐면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탈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탈당을 했으니까 지금 당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 없다라는 메시지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비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당 안에서의 잘못을 당이 이렇게 두 손 놓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지금 현역 의원 2명의 이름도 거론이 됐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검찰 수사가 진행이 돼서 향후에 또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거나 이러면 그게 또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냐. 따라서 당내에서 이 국민의힘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까지는 아니더라도 당내에서 어떻게 해서든 처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조치를 취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여준다는 건 1차적으로 진행돼야 될 건 인정이거든요. 뭐 진상이 뭔지는 확실히 알아야 그러니까 되니까. 진상규명 그 이후에 어떤 조치 이런 것들에 대한 목소리가 있으니 박광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의총을 첫 번째 여는 의총 자체를 쇄신 의총으로 명명하여 그렇게 한번 당의 분위기를 잡아보겠다라는 메시지를 낸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쇄신의 문제는 국민의힘도 지금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돈봉투 사건이라기보다는 계속 최고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설화가 있었어요. 말을 갖다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나 하는 말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 그 대표적인 사람이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의 문제고 그래서 당 최고위원 회의에는 뭐 한 달 만에 근신 끝내고 복귀는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근신 기간이 4월 한 달이었기 때문에 오늘이 5월 1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5월 첫날 최고위에 참석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표님을 비롯한 동료 최고위원 여러분, 당직자 여러분 심력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고 앞으로 당과 나라를 위해 필요한 일이 있으면 찾아가면서 열심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그리고 뭐 4.3은 경 낮은 기념일 뭐 이런 실언 때문에 한 달 동안 자숙의 시간을 갖고 또 뭐 제주와 광주를 찾아가서 유족들을 만나서 사과하고 그런 일정을 거친 다음에 돌아왔는데요. 이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자진 사퇴 의향이 있냐 이렇게도 물어봤어요. 왜냐하면은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당 안팎에서 있었기 때문에 기자들이 질문해봤더니 김 최고위원은 그건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 그리고 윤리위에서 징계 여부를 판단할 거라고 본다. 윤리위에서 소명 요구를 하면 자세히 소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요. 이 최고위원회에 계속 이제 참석을 하면서 이 근신 기간 끝났기 때문에 최고위 활동을 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그 정도의 역사 인식이나 역사에 대한 지식은 물론 나무 위키도 상당히 부족하고 엉뚱한 게 많지만 나무 위키를 대충만 읽어봐도 이 정도 수준은 훨씬 뛰어넘을 수 있는 건데 도대체 공부를 어떻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이쪽 저쪽 얘기를 특히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되는가는 좀 두루 살피고 정치 지도자니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조금 섣부른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태영호 최고위원도 사실 징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당 윤리위원회가 오늘 열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오늘 첫 번째,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는 윤리위가 첫 번째 열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관심사는 김재원, 태용호 이 두 인물에 대한 징계가 뭐 진행이 될 것이냐였는데 아까 점심, 그러니까 12시 전후로 해서 그 징계위원회 개시가 됐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어요. 그 아시는 것처럼 김재원 최고는 자진 사퇴에 있어서는 조금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태용호 최고 같은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가 윤리위에 이제 심사를 요청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가 됐던 내용들은 알려진 것처럼 김재원 최고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하는 것이 잘못된 일인 것처럼 발언했던 내용이 있었고 4.3 추념일 자체를 다른 국경일보다 급이 낮다라고 평가한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 정강훈 씨에 대해서 뭐 우파 천하통일했다 뭐 미국에서 발언했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 게 있었죠. 뭐 셀프 근신 중이었다고 하지만 그동안 계속 김재원 최고에 대해서는 제법 좀 센 징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평가가 있었던 반면에 태용호 최고도 뭐 4.3 김일성이 지시한 것이다. 그리고 김구 선생에 대해서 김일성에게 이용당했다라는 식의 발언을 한 바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스스로 윤리위에 심사 요청을 해서 그런지 태용호 최고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좀 낮은 징계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예측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북한에서 이렇게 배웠다라는 표현은 상당히 좀 위험한 표현입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도 라디오에서 그 출연해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자신의 소신은 변함이 없다 뭐 이런 또 발언을 했어요. 소신은 북한에서 배운 걸로 형성이 돼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국민의힘 윤리위 첫 번째 회의가 끝난 다음에 황정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이 기자들과 좀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요. 2차 회의,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에 열리는 2차 회의에서 태용호 최고위원, 김재원 최고위원의 소명을 듣겠다. 그리고 징계 수위를 결정이 될 걸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사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5.18이 곧이에요. 이제 뭐 이번 달, 그렇죠. 뭐 보름 뒤면은 5.18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 전에 가시적인 징계 수위를 결정해서 징계를 마무리 지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리도 좀 바쁜 상황이고, 이게 또 어느 정도의 이 수위가 될지, 다음권 정지 뭐 1년 이렇게 된다면 내년 공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국민의힘의 결정에 좀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긴급 의총을 열어야 되고 국민의힘은 쇄신 의총을 열어야 되는데 여기 조금 서로들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뭔가. 자, 문제는 경제로 한번 가보죠. 수출이 7개월 연속 감소했고 반도체 쪽에 한 41% 실적이 급감했다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 무역 적자가 이렇게 계속 기록되는데 이걸 어쩌면 좋습니까? 한번 현황부터 한번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수출입 동향 이걸 보니까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액이 496억 2천만 달러, 수입은 522억 3천만 달러, 그래서 26억 2천만 달러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을 했어요. 특히 이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수출이 14.2%나 감소를 했고, 그러니까 이건 뭐 기저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호황 속에 지난해 4월에는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저 효과는 있다고 하더라도 수출이 7개월 연속 감소하는 상황은 심상치가 않거든요. 물론 자동차, 뭐 선박, 일반 기계 이런 품목이 수출을 견인하고 있지만 반도체가 41% 하락을 했고 디스플레이 수출이 29.3% 그리고 뭐 석유화학도 철강도 하락폭을 계속 키워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다. 수출이 당분간 계속 이렇게 하락세를 기록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이 수출을 어떻게 하면 끌어올릴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수출 중에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는 것이 중국이고 교역량이 워낙 많은 중국인데 걱정이 되는 건 대중국 교역량, 대중국 수출량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뭐 같은 기간을 놓고 비교를 해봐도 일본도 대중 수출이 줄었고 미국도 줄었어요. 줄었는데 그 폭이 우리가 좀 많이 크다라는 것이고요. 한동안은 그 대만에 이어서 우리가 대중국 수출은 2위 뭐 이렇게 아니면 뭐 1위 이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뭐 대만 물론이고요. 미국, 일본, 호주에도 뒤져서 지금 이제 5위까지 내려왔다는 거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중국과의 관계가
이렇게 요원한 상황에서 대중국 수출을 어떻게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사실은 메모리 반도체를 밑에 깔고 그걸 그렇죠. 갖다 실적으로 삼아서 비메모리 쪽으로 빨리 진출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었던 상황인데 미국은 중국하고 다투면서 메모리 쪽도 중국을 향한 어떤 공격 수단으로 그렇습니다. 한국의 메모리 쪽을 이제 이용하려고 자꾸 하는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까가 이번에 제일 관심사였는데 별다른 정상회담에서의 진척은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반도체는 지금 상당히 걱정입니다. 그 외신 보도를 보면은 중국이 마이크론 반도체 제재하면 그때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그랬는데 우리도 뭐 수출 메우지 말라 참아라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그게 참 염려가 되는 부분이고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 타임즈를 봤더니 전문가들 분석을 인용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윤 대통령이 압도적인 친미 정책이 한국의 악몽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주장도 하더라고요. 예. 결국에는 이 신냉전 시대로 가게 될수록 수출 문제나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 중국이 아니면 대체제는 어디냐 예. 미국이냐 일본이냐 이런 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보이는 상황이고 예. 그 짧은 순간에 어떻게 또 대처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현실적인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회적 이슈 중에서는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다룬다면 청소년들에게 마약이 접근되고 있어서 이게 상당히 걱정이었습니다. 검찰이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공급하면 최대 사형 이렇게 구형을 하겠다라는 대책을 내어놨어요. 네. 이 정도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강하게 뭔가 정책을 내놔야 될 때는 됐습니다. 양형 자체가 상향되는 것도 있고 예. 그리고 청소년 상대로 마약을 뭐 공급하거나 함께 투약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에 있어서 수사에 있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 구속 수사. 예. 뭐 아시는 것처럼 수사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데 이런 범죄의 경우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 그만큼 강하게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그도 그럴 것이 2017년과 2022년 그러니까 5년의 간극을 두고 비교를 해보면 청소년 마약 사범이 119명에서 481명으로 그러니까 5년 사이 4배가 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좀 주요하게 들여다보고 있고 앞으로는 아주 강한 처벌과 또 수사를 하겠다라는 내용을 밝힌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미 정상회담부터 시작을 해서 경제로 해서 지금 사회 이슈까지 쭉 왔습니다만 아무튼 제일 걱정은 우리는 무역 수출을 중심으로 해서 교역 국가인데 외교적으로 사이가 나빠진 나라 좋아지는 나라가 너무 분명해진다거나 놓치는 나라가 있으면은 사실은 우리 국가의 어떤 발전 전략에 이제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그 걱정거리를 안고 한번 상황이 진척되는 걸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도 국가인데 이제 우리가 먹고 살 걱정인 것이죠. 그렇죠. 예. 자, 그럼 여기서 한입뉴스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의 디저트송 신청 들어온 것들을 쭉 보니까 3030님. 근로자의 날 아버지 어깨가 너무 무거워 보입니다. 출근하신 우리 아빠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한스밴드의 오락실 디저트송으로 시청합니다. 네, 이 노래. 네, 디저트송 들으시면서 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시험을 망쳤어. 집에 가기 싫었어. 예배됐어. 오락실에 들어갔어. 어머 이게 누구야? 저 때문에 아저씨. 내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아빠. 장난이 아닌걸 또 최고 기록을 깼어. 처음이란 아빠 말을 믿을 수가 없어. 용돈을 주셨어. 단 조건이 붙었어. 엄마에게 말하지 말랬어. 오늘의 뉴스 대낮부터 오락실에 이 시대에 아빠들이 많다는데 혀끝을 쭉쭉 내차시는 엄마와 내 눈치를 살피는 우리 아빠.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부사에 함초롬이란 것이 있습니다. 함초롬은 젖거나 서려 있는 모습이 가지런하고 차분한 모양이라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보면 풀잎이 아침 이슬에 함초롬 젖어 있다. 마당에 수국이 함초롬 피어 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담뿍 젖어 있거나 어떤 기운이 서려 있는 모양이 차분하고 고운 상태를 나타냅니다. 함초롬은 함초롬 희로도 쓸 수 있어서요. 함초롬이 비를 맞다라든지 비 갠 거리에는 가로수가 함초롬이 서 있다처럼 쓰기도 하고 또 함초롬하다라는 형용사로도 사용합니다. 함초롬하다처럼 무엇 초롬하다 형태로 된 형용사로는 매초롬하다, 새초롬하다, 애초롬하다 같은 것이 있습니다. 매초롬하다는 젊고 건강하여 아름다운 태가 있다라는 뜻인데요. 얼굴이 매초롬하다, 자태가 꽃봉우리처럼 매초롬하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초롬하다는 조금 쌀쌀맞게 시치미를 떼는 태도가 있다는 뜻이고요. 아내는 나와 말하기 싫다는 듯 새초롬한 표정으로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애초롬하다는 조금 새뜻한 맛이 있다는 뜻이고요. 갓 딴 포도의 애초롬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다처럼 쓸 수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은 치열해도 판단은 냉정하게. 복잡한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은 의외로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당신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5월의 첫날인 오늘은 맑고 온화한 봄 날씨가 나타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화창한 가운데 서울의 하늘도 맑아졌는데요. 다만 서해 중부 해상에서 유입된 비구름대가 강원 충청권에 산발적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후까지 충남과 충북 남부에 약한 이슬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서울과 부산, 제주 21도, 강릉, 대전 22도, 광주 23도 안팎으로 큰 일교차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로 공기질 깨끗하겠습니다. 한편 대기가 건조해져 강원 영동과 대구, 경북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그 밖에 경상권도 대기가 점점 메마르겠고요. 오늘 강원 경상권엔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불씨 관리에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전주 10도, 대전 8도, 강릉, 부산 13도 등 오늘만큼 쌀쌀할 텐데요. 낮 기온이 3, 4도 더 올라서 서울이 25도, 강릉, 대전, 대구 26도, 광주는 27도로 따뜻하겠습니다. 그만큼 일교차가 더 크게 벌어져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고요. 목요일엔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18.4도입니다. 박다효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133번째 근로자의 날을 맞아 SNS를 통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기득권의 고용 세습은 확실히 뿌리 뽑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열어 주 69시간제 등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규탄하고 최저임금 인상 등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세계 노동절 대회를 열고 7월 총파업 돌입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수출이 7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인 가운데 지난달 무역 수지는 26억 2천만 달러 적자로 나타나 1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1995년 1월부터 17개월 연속 적자가 난 이후 가장 긴 연속 무역 적자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그제 송영길 전 대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오늘 캠프 관계자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송 전 대표는 내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소액생계비 대출 출시 한 달 만에 2만 3천여 명이 대출을 신청해 143억여 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액생계비 대출의 이자율은 연 15.9%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2부 시작합니다. 스트릿 뉴스파이터,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시간이죠.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5월 1일, 5월의 첫날 노동절입니다. 네. 근데 이게 법정 공휴일과 법정 휴일 뭐 이렇게 해서 좀 사람들이 아직도 헷갈립니다만은 이럴 때 이제 상사에게 쉬는 날 안 해요? 이렇게 물었다가 이제 혼나는 수도 있는데 진짜 그랬던 사람이 있는 모양이에요. 저도 피디님한테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본인의 경험담이 화제가 된 글이 하나가 있어요. 예. A씨가 신입사원인데 그렇게 용감하게 물어본 거죠. 노동절에 우리 쉬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상사가 대답하기를 생각을 좀 하고 말해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굉장히 억울하다.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되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누리꾼들은 여기에 또 이제 공감을 하면서 아니 쉬는지 안 쉬는지만 대답해주면 될 걸 별말을 다 한다. 이런 반응을 보였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우리 회사도 그림의 떡이다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네, 아까 법정 공휴일이랑 법정 휴일 따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아시다시피 오늘 빨간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들만 해당하기 때문에 일단 앵커님 저 안 되고, 네, 그리고 또 공무원들, 교사, 공무원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관공서 가셔도 돼요. 학교도 모두 정상 운영하고요. 그런데 우체국의 경우가 좀 헷갈려요. 네, 여기가 왜냐하면 근로자하고 공무원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구 업무는 정상 운영인데 택배나 등기 같은 거는 또 일부 업무가 제한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생각은 좀 하고 말해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사실 생각할 거는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 전 뉴스에서도 이게 근로인지 노동인지에 대해서 법도 막 뒤죽박죽이잖아요. 노동법이 있고 근로기준법이 있고 그러니까 근로는 시키는 사람 입장이고 노동은 하는 사람 입장이긴 한데 고민은 해야 되는데 그러나 계산은 정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돈 계산도 여기에 걸려 있어요. 그죠? 네. 아무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서 휴일을 이날 쉴 수 있어도 이날 일하면 돈 더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 꼭 챙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월급제 노동자라면 오늘 통상임금의 1.5배 받으셔야 되고요. 시급제 노동자라면 2.5배를 받아야 됩니다. 고용주가 이걸 어긴다면 벌금까지 처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것마저도 5인 미만 사업장은 또 포함이 안 돼요. 안 되고. 네, 오늘 그래서 좀 체감하기로는 거리에 좀 한산함이 느껴지긴 했는데 채용회사가 조사를 해봤더니 직장인 10명 중에 3명이 오늘 출근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나 10명 중에 3명이라고 하지만 근로자 법에만. 근데 사실 열악한 작은 기업들만 따지면 그게 엄청나게 또 올라가겠죠. 자, 뭐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 노동하는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물론 설정한 날일 텐데
청소년 노동자를 착취한 업주가 적발된 소식도 또 있어요. 네, 이게 노동절에 들려드리기는 참 씁쓸한 소식인데요. 네. 한 편의점 업주가 청소년들에게 시급 6,500원을 지급해 왔습니다. 시급으로 6,500원이요? 네. 최저임금이 얼마인데 그게? 지금이 9,620원이니까 3,000원이 넘게 뗀 거죠. 그렇죠. 이거를 2021년부터 계속 쭉 해왔으니까 21년 기준으로는 한 2,200원 정도 해서 근데 매년 계속 그냥 더 떼고 준 거예요. 근데 이런 사실이 어떻게 알려지게 됐냐면 오상우 군이라고 19살 청년이 있는데 급한 사정이 생긴 후배를 대신해서 그 편의점에서 대신 일해주다가 실태를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동안 다른 청소년들은 일을 하면서도 그냥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던 말을 거죠. 못하고 있었단 말이네요. 그래서 오상우 군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사이인 작은 동네라서 고민을 많이 했지만 가만히 있다 보면 이제 후배들이나 뭐 피해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서 큰 마음 먹고 밝히게 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 편의점이 이외에도 주유수당도 지급하지 않았고요. 또 노동시간 청소년들은 노동시간 제한을 두잖아요. 그것도 안 지키고 야간 휴일 근로 제한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더 좀 화가 난 부분은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팔았다는 이유로 이 알바생들을 협박을 해요. 투집을 잡아서. 네. 그래서 강제노동을 강요한 정황도 포착이 됐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로자의 날이 좀 씁쓸한 뉴스였습니다. 자, 또 하나 안타까운 참상을 다시 떠올려야 되는데 12구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사실 그럼 책임진 사람 누구고 그 사람이 어떤 일로 어떤 책임을 졌느냐라고 하면 명확한 게 없어요. 정부와 국회가 너무 뒷짐만 지고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죠. 네. 참사 6개월 지난 시점에 경향신문이 다룬 보도 내용인데요. 이 책임론이 제기됐던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죠.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익은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 모두 여전히 현직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사법 절차를 일부 밟고는 있는데 그러나 뭐 어떠한 그런 도의적이거나 뭐 정치적 책임은 일체 거부를 하고 사법 절차까지 끝까지 좀 결과를 받아보겠다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참사 이후에 관련 법안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좀 이 부분도 짚어봐야 될 포인트인데요. 기억하시지만 그 참사 직후에 그 재발 방지해야 된다라면서 얼마나 그 뜨거운 질책과 수많은 법안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렇죠. 50건이 발의가 됐는데 이 중에 본회의를 통과한 게 단 한 건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게 어떤 거냐면 다중운집 시에 정부가 이동통신사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입니다. 이거 말고는 그러면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책임으로 지운다. 또 그걸 못했을 경우 어떻게 처벌을 받는다. 이런 건 다 없고 이동통신 관련 데이터 관련 것만 하나. 맞습니다. 여당은 뭐 아시다시피 특별법 제정에 반대를 하고 있죠. 특히 국민의힘 소속 용산구 의원 7명은 특별법 제정 반대 결의안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또 그 유족이 요구했던 특별법에 폐륜법이다 이런 얘기를 또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야당의 경우에는 좀 부담이 되는 건지 정쟁화되는 게 부담이 되는 건지 혹은 뭐 당내 대응에도 지금 바쁜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간 이렇게 참사 직후와 지금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돌아봤을 때 정치권의 그 온도차의 씁쓸함을 느끼게 되는 대목이고요. 한편 이번에 새롭게 나온 뉴스가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로 위반 건축물을 철거할 때 드는 비용을 자치구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때 좀 증축물 불법 증축이 문제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받아들이는 온라인 여론은 달갑진 않은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불법 건축물로 이미 불법으로 이익을 누린 자들에게 또다시 그걸 철거비를 주냐. 벌금 물리고 강제 집행하고 철거비를 오히려 청구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많았고요. 물론 이런 서울시의 대책은 어떠한 그런 미리 자진 철거를 하고 신고하는 효과를 기대해 보려고 하는 거일 수는 있겠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위험은 그대로 남아있고 그 위험은 또 어디에서 터질지 모르는 거거든요. 세월호 때도 그렇고 이태원 참사 때도 그렇고 결국 드러나는 현상은 늘 똑같은 것 같아요. 국가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누구까지 책임을 지워서 어느 선에서 잘라내고 잠깐 자기네들은 좀 안전하게 살짝 빠져나갈까 이것부터 고민하는데 사실 그 책임조차도 그러니까 말단 실무자들만 계속 책임을 지는 거죠. 유명한 책 제목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처벌하지 않았다. 항상 그래요. 처벌받는 사람 없이 밑에 사람들만 징계받고 끝나는 그런 걸로는 국가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발전이 안 되겠죠. 자, 뭐 좋은 얘기는 좀 없나 싶은데 네. 대학가에서 환영을 받고 있는 정부 사업 하나 있습니다. 1,000원의 아침밥. 이거 요새 호응을 좀 받고 네. 있는데 확대되는 움직임도 있다 그러고. 근데 그럼 캠퍼스 밖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이게 1,000원의 아침밥 이제는 많은 분들이 다 아실 정도로 굉장히 유명해진 사업이죠.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면 1,000원의 아침밥 먹는 대학생들이 그러니까 선정된 대학교들이 정부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1,000원의 아침밥을 먹을 수 있는 건데 그 아침잠 많은 대학생들도 일찍 일어나서 줄을 길게 서서 아침을 먹으려고 그렇게 할 정도로 인기가 되게 좋아요. 예.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너도 나도 이 사업을 확대하겠다 발표를 하고 홍보를 하고 있고 길 가다가도 현수막에 진짜 많이 보이거든요. 1,000원의 아침밥 확대 뭐 이렇게 하는데 이 1,000원의 아침밥이 주목을 받으면 받을수록 학교 밖에 있는 또래 청년들이 박탈감을 느끼는 모습입니다. 대학 대신에 사회 진출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예. 그래서 직장인 A씨는 우리도 청년인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회에 먼저 나왔다고 해서 혜택을 누릴 수 없어 마음이 아프다. 차상위 계층에 지원한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단지 대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1,000원에 밥을 먹는 건 불공평하다. 뭐 이렇게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어요. 그 학원가 한 통계 서비스에 따르면 지난해 고등학교 졸업생 10명 중에 3명가량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게 고등학교 졸업생 중에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애초에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청년이라든가 또 대학을 다니지만 소속 학교가 이 1,000원의 아침밥 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학생들 이렇게 고려하면 배제된 청년들은 더 많아지는 거죠. 근데 이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이요. 정부 지원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학교 재정이 또 투입이 돼요. 학교 재정도? 네. 1,000원은 학생이 내고 그 남은 돈 절반은 정부가 내고 절반은 학교가 내고 이런 식인 건데 그래서 학교 자산이 좀 있거나 아니면 뭐 동문회가 지원을 해주거나 이런 게 없으면 사업 운영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봐도 수도권 소재 대학들과 지방대학들의 그 격차가 점점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지방대학교들은 다른 기업이나 공공기관 같은 곳에 좀 협찬을 해달라. 예산을 좀 달라. 이렇게 지원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뭐 인기가 워낙 다른 학교에서 좋으니까 우리 학교도 학생들이 박탈감 안 느끼게 좀 해봐야겠다 하고 뛰어든 학교들이 많은데 장기간으로 이걸 유지하기에는 조금 난관이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솔직히 대한민국에는 청년 이렇게 갖고 하나로 묶어갖고 정책을 쓰지를 않아요. 그죠? 대학생은 대학생이고 재수생은 재수생이고 군인은 군인이고 그다음에 뭐 노동자는 노동자고 그리고도 이제 밖에 벗어난 사람들은 아예 비경제 인구는 관심도 없죠. 이게 근데 또 학교에서도 또 청소년이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도 있잖아요. 청소년. 그렇죠. 예. 그걸 그때 흔히 이제 교차 인식이라고 그러죠. 같은 그룹 안에서도 서로 다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해를 좀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정책을 그렇게 써야 되는데 정책을 그렇게 쓰지를 못하고 있네요. 그리고 요즘 왜 이렇게 더운 거예요? 온 세상이 다 덥다고 그러네요. 태국은 뭐 50도를 훌쩍 넘었다고 하는데 계속 악화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 태국 소식 많이들 보시는 뉴스였는데요. 방콕이 지난주에 사상 처음으로 4월 기온에 45도를 기록했습니다. 방글라데시가 43도, 필리핀도 조만간 40도에 육박할 전망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원래 더운 나라니까 어느 정도 이제 좀 체감하기 어려우시겠지만 기상학자들 말로는 4월에 한 번도 본 적 없던 기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인도에서는 휴교령도 내려지고 근데 이게 너무 더우니까 냉방을 계속 가동을 하고 그러면 전력 사용이 늘어나면서 지구는 더 뜨거워지고 이게 악순환인 건데 그래서 인도나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에는 정전 사태도 벌어졌고요. 이게 왜 몇 달 전에도 미국 같은 데는 한쪽에선 폭설이 내리고 한쪽에선 폭염이 오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스페인이 4월인데 40도에 육박하더니 거리에서 마차를 끌던 말이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아이쿠. 이렇게 지금 전 세계 바다 온도가 한 달 이상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전례 없는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데 이게 1981년 위성 관측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무슨 나무를 심고 무슨 작물을 심어야 될지 고기를 어디 가서 어떤 고기를 잡아야 될지 산업들도 이제 변화가 심해지기 때문에 다 미리미리 대비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막 오르락 내리락하면 참 정신이 없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주말 동안 있었던 뉴스를 정리하고 새로운 주간 뉴스를 미리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일석이조. 자, 발빠른 뉴스와 깊이 있는 해석이 있습니다. 김준일의 일, 박원석의 일석이조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무튼 이렇게 만나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 아무튼. 예. 자, 뭐 워싱턴 선언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상하원 합동연설이 있었고 국빈 만찬이 있었고 쫙 진행이 됐습니다만은 두 분의 총평부터 들어보죠. 자, 어땠다? 뭐 전체적으로 화려하고 시끌시끌하긴 했습니다만 실속이 없고 알맹이가 좀 없지 않았냐 이런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안보하고 경제 두 가지가 어쨌든 정상회담의 가장 큰 의제였는데 뭐 안보 쪽에 힘이 실렸다는 것을 감안을 하더라도 IRA법이나 또 반도체법이나 이게 어쨌든 대한민국 경제에 그리고 대한민국 기업들의 당면한 굉장히 중요한 그 의제인데 이에 관해서는 정상회담에서 제대로 다루어진 것 같지조차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냥 긴밀히 협의하겠다 이런 막연한 약속만 하고 왔기 때문에 불안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안보에 방점을 찍었다 하더라도 애초에 이 정부가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대감을 막 부풀렸던 거에 비해서는 워싱턴 선언이라는 가시화된 어떤 핵 억지력과 관련된 확장 억제력과 관련된 문서를 얻긴 했습니다만 그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종전의 확장 억제력에 비해서 질적으로 과연 달라진 게 있느냐. 이런 평가를 낳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뭐 안보 측면에서도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고 무엇보다 정상회담 직전에 두 차례의 외신 인터뷰를 통해서 사실은 너무 민감한 얘기를 이렇게 여과 없이 한다거나 국민들이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대일 관계의 인식을 또다시 보여준다거나 함으로써 가기 전부터 좀 김을 뺀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 기자는 어떻습니까? 예, 뭐 박원석 의원님 의견에 전체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는 좀 더 이제 좀 생활 밀착형 언어로 조금 두 가지를 얘기를 드릴게요. 약을 너무 팔았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숙제 이해도가 떨어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을 팔았다라는 거는 뭐 속칭 얘기해서 너무 이제 부풀렸다라는 거죠. 한미동맹 70주년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이후 처음에 국빈 방문 막 이런 걸로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좀 가서 어마어마한 거를 얻어올 것처럼 얘기를 했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뭐 정진석 비대위원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등 해가지고 다 우리 자체 핵무장 할 수 있다 필요하다 막 이렇게 하니까 야 그러면은 이번에 뭐 자체 핵무장 가능한 거야? 야, 아니면 최소한 핵무기 우리나라 배치하는 거야? 아니면 플루토늄 재처리라도 우라늄 뭐 핵폐기물 재처리라도 할 수 있는 거야? 우리 핵잠수함 만들 수 있는 거야? 막 이 정도의 기대감을 특히 보수층에다가 엄청 띄워놨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바뀐 게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의미를 좀 평가를 하자면은 미국이 전 세계 최초로 한 국가와 여러 국가가 다자 국가가 아니라 단일 국가와 핵으로 보호해 준다라는 문서에 서명을 했다. 요거가 이제 성과인데 거의 유일한 성과인 것 같고 뭐 핵우산이라는 단어는 이미 1978년 박정희 정권 때 이미 한미 국방장관에는 나왔고 확장 억제는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이미 나왔고 그리고 2016년에 만들어진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고위급 이게 이미 가동되고 있어요. EDSCG. 그러면 이게 차관급이 만나서 그때도 핵무기로 한국 보호해 주겠다라고 이미 2016년, 2018년, 2022년에 얘기를 했는데 그럼 뭐가 달라진 거냐. 핵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수층에서 그래서 핵 족쇄만 채워졌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기대감을 부풀렸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숙제 이해도가 떨어졌다라는 거는 그런 거죠.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겁니다. 이제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공부를 좀 못해요. 중하위권입니다. 반에서. 그래서 너는 일단 기초 과목이 부족하니까 국영수를 중심으로 좀 성적을 올려봐. 네, 그래서 이 학생은 이제 윤석열 학생이죠. 예, 한번 올려보겠습니다라고 한 다음에
저는 국영수보다는 예체능 중심으로 성적을 올려볼게요 한 다음에 가가지고 반도체법과 자동차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등해서 이거를 해결하라고 국민들이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넷플릭스를 내가 예체능 중심으로 이제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133조 대 뭐 8조 원이라는 그 수치를 비교하지 않더라도 국민들의 기대치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었다라고 본다라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자화자찬만 할 게 아니라 그리고 평가가 이렇게 엇갈리면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좀 성과에 대해서 차분히 얘기를 하고 국민적 동의도 구하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도 멀리 가서 몸을 던지고 약간 망가지면서까지 열심히 하고 왔는데 뭐 긍정적인 평가도 좀 한번 해보. 근데 아까 잠깐 소개했습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해서 24일부터 28일까지 유권자 한 2,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은 1.8%포인트 정도 긍정평가가 올랐습니다. 이거는 뭐에 기인하는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 아무래도 정상회담과 무관치 않다고 봅니다. 어쨌든 미 의회에서 연설을 했고 1.9%포인트입니다. 예, 그 연설을 뭐 호평을 많이 받았어요. 영어 연습도 열심히 하신 것 같고 그리고 내용상 뭐 무난하고 예측 가능한 내용이었고 별다른 내용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뭐 그 문제가 될 만한 내용도 없었고 무엇보다 이제 대통령이 그 외교를 나가시면 그동안의 실언, 뭐 실책 이런 것들이 잦았는데 이번에는 뭐 그런 그와 관련된 논란은 없었습니다. 그런 게 여론조사 결과에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고 이번에 이제 미국 가서 대접을 잘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식 그 외교 프로토콜에 따르자면 국빈 방문의 하이라이트가 만찬인데 그 만찬에서 뭐 아메리칸 파이 노래도 하시고 그게 굉장히 화제가 돼서 유튜브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뭐 그 자체를 저희가 나쁘게만 볼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한미동맹 70주년을 맞는 해에 국빈 방문을 한 것도 오랜만이고 미 의회에서 연설할 기회를 가진 것도 또 오랜만이고 만찬에서 그렇게 정상 간의 친교를 과시하고 윤 대통령이 뭐 좀 세련된 모습을 보인 것도 다 좋은데 근데 이제 정상회담에서 가장 어쨌든 중요한 건 정상회담 그 자체의 의제고 성과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조금 좀 미진하거나 부족한 점이 있는데 너무 이 주변적인 요소들을 이렇게 이 주목하고 부각시키는 거 아닌가? 그걸로 성과를 포장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점에서 좀 아쉽고 그러다 보니까 무리해서 뭐 사실상의 핵공유 이런 발언을 했다가 미국에서 정색하고 그걸 부정하는 이런 논평이 나오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여전히 현 정부의 외교안보 이 정책이라는 게 조금 좀 박자가 잘 안 맞는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지지율 얘기는 뭐 잠깐 말씀드려 리얼미터 기준으로는 이제 1.8%포인트인가요? 그 정도 올랐죠? 네. 예. 1.9 정도. 2.9%포인트. 근데 그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한국갤럽은 25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8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한 건데 이거는 1%포인트 내렸어요. 31에서 30으로 내렸습니다. 근데 조사 기간이 이제 25에서 27이고요. 이게 이제 화수목인 거죠. 화수목.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뒤로 갈수록 본 게임이 아닌 이를테면은 본게임이 아닌 하버드대 연설이라든지 미 의회 연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는 오히려 평가를 잘 받았고 한미 정상회담 그 자체에 주로 집중된 갤럽 거는 그거에 집중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기간 자체가 그거에서는 딱히 좋은 점수를 좀 받지 못하지 않았냐 이렇게 좀 평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는 역시 워싱턴 선언이니까 워싱턴 선언 얘기는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의 하버드대 연설 중에서 이제 워싱턴 선언을 언급하는 부분인데 먼저 한번 잠깐 들어보죠. 과거에 1953년에 재래식 무기를 기반으로 한 상호 방위 조약에서 이제 핵이 포함된 한미 상호 방위 개념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나토의 다자와의 이런 약정보다는 더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런 확장 억제라는 개념이 하나의 선언에서 그치질 않고 어느 특정 국가와 문서로서 정리된 아마 가장 첫 번째의 사례라고. 네, 무슨 얘기면 대충 이제 이해는 가는데 핵 공유는 조금 너무 나간 거다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공유라고는 사실상 공유, 아까 뭐 사실은 공유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않냐라고 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공유라고 보기에는 무리는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핵 공유라는 게 뭐 뉴클리어 쉐어링 뭐 이런 개념을 미국에서는 원래 그 누구하고도 그런 개념을 쓰진 않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나토가 이제 핵 공유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미국에서는 핵 공유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인 입장도 핵 공유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최종 결정권은 미국에 있습니다. 그것도 나토도 역시 마찬가지인 게 MPG라고 하죠. 나토 플래닝 그러니까 뉴클리어 플래닝 그룹이라고 해서 이제 나토의 여기 플래닝 그룹 핵 기획 그룹도 기본적으로 국방부 장관이 21개국에 모입니다. 31개국이 모여요. 그래서 1년마다 한 번씩 핵이 지금 안보 상황이 어떻고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교환을 하고 다만 이게 핵 무기를 사용하는 거는 미국 대통령이 결정을 하지만은 그거를 운반하는 거는 예를 들면 그 핵이 있는 5개 기지 이탈리아라든지 영국이라 이런 데서 그 나라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번에 한 뉴클리어 컨설터티브 그 그룹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핵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동일하게 이제 볼 수 있느냐 이제 뭐 이런 논란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좀 이 국민의 이 안 좋은 여론을 조금 무마해 보려고 김태호 안보실 차장이 좀 무리수를 던졌다가 바로 면박을 당하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뭐 핵 인지 감수성이 국민들한테 필요한 거냐 느낌안보다 느낌적으로 느낌이 필요하다 뭐 안보에 뭐 이런 비판이 좀 자초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핵 협의체를 두고 만나는 사람이 차관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 양쪽이 약간 직급이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명칭이 그거 가지고 과연 정말 핵 문제 두 나라 간의 핵 문제를 갖다가 신속하게 어떤 양쪽 나라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거냐 이런 의문도 조금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실효성 논란이 나오죠. 과거의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는 외교부 국방부 차관 양국에 그렇게 모여서 그 협의를 가졌는데 이번에는 차관 보급으로 약간 격하가 됐고요. 그리고 얼마나큼의 정기성을 띠느냐에 관련해서도 분명치는 않아요. 그러니까 연 4회 정도 한다. 이렇게 지금 애둘러 얘기하고 있고 연 4회로 이걸 딱 고정화시킨 건지 뭐 그 이상인 건지 이것도 조금 불분명하고 그리고 논의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아무래도 그 NCG에서 주로 논의하게 될 것은 뭐 지금 나토처럼 전술핵이 배치돼 있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를 전개와 관련된 정보를 과거에는 우리한테 공유 안 했는데 우리하고 공유하느냐 내지는 우리 측 요청에 의해서 전략자산 전개나 이런 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느냐. 그렇다면 이제 뭐 공동 기획, 뭐 공동 실행, 뭐 연습 이런 거에 부합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그런 수위까지 여기서 논의가 이루어지는 거냐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NCG 이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라고 단언할 수도 없고 그러나 과거에 비해서 이게 한층 강화된 그런 어떤 협의기구다라고 보기에도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지 좀 지켜본 뒤에 평가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북한의 핵에 대해서 가장 뭐 민감하고 위협을 많이 느낀 나라는 우리도 있지만 옆에 일본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미일 정상이 만나가지고 우리하고 한국하고 새로 하나 꾸렸는데 일본도 들어오시죠. 그러면 이제 한중일이 아니야 미국과 한국과 일본이 한미일이 핵을 놓고서 하나의 협의체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게 한미일 북중로 구도가 너무 또 이게 뚜렷하게 갈라지면 이게 결국 외교적으로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불안 요인도 늘어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한단 말이죠. 지금 당장 언론 보도에서 이제 나온 게 기시다 총리가 이달 초에 지금 7일에서 9일 정도 되고 있죠. 온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거를 왜 오냐면은 한미일 정상회담이 이제 G7이 일본에서 지금 19일에서 21일에 열리거든요. 히로시마에서. 여기에서 이제 한국을 초청한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한미일 해구산 협의체를 신설하는 걸 검토한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그 말씀하신 그게 이제 뭐 좀 구체화되는 분위기인 거죠. 그래서 미일이 따로 이를테면은 이 핵 억제 관련해서 뭐 따로 조약을 맺은 건 없는데 여기에 끼워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한국하고 일본은 한 번도 군사 동맹인 적이 없었어요. 그렇죠. 공식적으로는. 예. 공식적. 하지만 한미를 같이 묶어가지고 항상 군사 동맹처럼 행동을 했는데 이것도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사실상 이제 이런 식으로 핵 우산 아래 묶이는 이런 방식이 된다라면은 이제 한국과 일본이 정말 군사 동맹이 아닌가라는 이제 의문을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소미아가 그 한일 간에 군사정보 보호 협정이 있고 그다음에 이 해상 연합훈련을 정기적으로 지금 한단 말이죠. 예. 한미일이 같이. 그런데다가 이게 핵 협의체까지 한미일이 공동 구성한다면 이거는 이제 명시적으로 명문화하거나 선언만 했지 사실상의 한일 군사동맹 더 나아가서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나아가는 그런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NCG를 이번에 그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창설하기로 할 때부터 이건 그냥 그 한미 간의 핵 협의체가 아니고 조금 더 확장된 핵 협의체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측이 있었습니다. 워싱턴 선언이 발표될 때부터. 근데 불과 그로부터 지금 며칠이 안 지났는데 지금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 다음 주쯤 혹은 이번 주말쯤 열리게 되면 거기서 이걸 가지고 논의를 할 거다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는 걸로 봐서 이렇게 되면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한미일 대 북중로 구도 이걸 한층 더 긴장을 격화시킬 가능성이 있고 그에 대해서 즉자적인 반응이 올 거예요. 예. 게다가 지금 이제 중국 러시아에 대해서는 각각 우크라이나 건이나 또 대만의 여건으로 우리가 이미 자극을 해놓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냐. 예. 어떻게 보면 한반도의 평화 안정은 조금 더 불안한 그런 요소를 내재하게 되는 거냐. 이 점은 글쎄요. 지금으로서는 어느 쪽이라고 단언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국민들이 어떤 심정으로 이걸 바라보느냐 또 어떤 느낌을 받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여론조사 같은 것들이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리얼미터 전해드렸고 갤럽도 자체조사한 거죠. 25일에서 27일까지 한국갤럽 자체조사에서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30, 부정평가가 63. 직전조사보다는 긍정평가가 1%포인트 떨어진 걸로 그리고 부정평가는 3%포인트 오른 걸로 나왔는데 이것도 역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가시면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 계속되는 여론조사를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정치로 들어오면 대통령이 상당한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들이 있는데 이슈가 그게 뭐냐면 법안이 국회에서 넘어오면 거부권 이거란 말이죠. 자, 지금 거부권이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주 대장동 50억 클럽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수사를 위한 쌍특검 해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간호법이 통과됐습니다. 이 법들이 거부권이 예상되십니까? 일단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의 제의 요구를 건의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굉장히 좀 안타깝고 불만스러운 게 이 법안이 갑자기 나온 법안이 아니거든요. 지난 수년간 국회에서 논의가 있어 왔던 법안이고 그 논의에 국민의힘이 적극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표결에서 간호사 출신의 국민의힘 의원이 찬성 토론을 하고 당론과 다르게 찬성 표결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 의원들의 숫자가 국민의힘이 더 많았다는 거죠, 과거에. 그런데다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당시 후보께서 이 간호사 단체를 찾아서 이 법을 꼭 제정하는 걸 국회에서 하겠다라고까지 공언을 했어요. 이제 와서 공약집에 안 들어갔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데 그건 정말 핑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법안의 취지로 봤을 때 우리가 코로나 때 겪었지만 어쨌든 우리 의료 체계의 여러 가지 한계나 구멍이 확인이 됐고 그리고 이 간호사들의 그 늘어난 역할에 비해서 지위나 처우나 이런 것들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기존의 의료법에서 별도의 분리된 법으로 지위도 정하고 처우도 개선하자. 물론 일부의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개 지금 관련 직역단체가 파업도 한다 그러고 특히 이제 간호조무사들 같은 경우에 학력 상한을 정해놔 버렸어요. 법에다가. 고등학교 졸업까지만 간호조무사를 할 수 있다.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은 간호조무사를 할 수가 없다. 이런 학력 상한을 법에다 정해놓는 거 이런 건지 독수조항이고 개선이 돼야 되는데 대통령이 이걸 거부권 행사하실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좀 일단 받아들이고
법을 추후에 개정을 하든지 왜냐하면 이렇게 습관적으로 국회에서 제정된 법을 아무리 일방적으로 통과됐다고 거부하기 시작하면 이런 그 관계가 계속 갈 텐데 그럼 앞으로도 뭐 노란봉투법이 있고 방송법이 있고 여러 가지 법들에서 그럼 다 거부권 행사할 거냔 말이죠. 그거는 이런 거부 이미지를 너무 저는 굳히는 거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간호법 위주로 해서 쌍특검도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간호법에 제가 짧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 간호조무사 요 학력 제한이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됐었어요. 원래 이미 이게 의료법에 있습니다. 이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이 일반적으로는 학력에 하한선을 두잖아요. 그렇죠. 뭐 이상. 근데 이거는 상한선이에요. 고졸 이상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의료복지과 전문대에 있는 이런 데를 졸업을 하더라도 별도의 학원에 다녀야 되는 거예요. 간호조무사들이. 이게 이미 의료법에 80조 1항에 있는 건데 이거를 간호법에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간호사들은 이미 이걸로 헌법소원까지 냈는데 2016년에 각하됐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격이 없다고 그러니까 관련된 사람이 내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이 낸 거예요. 상관도 없는 사람이 헌법소원을 요청했냐. 그래서 각하된 바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이거는 이상한 거죠.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의료 쪽에는 소위 말해서 이제 의료 카스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의사가 정점 브라만에 있고 간호사 있고 간호조무사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식의 이런 시스템 아래에서 이를테면 간호사가 거기를 일종의 탈출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족쇄는 있고 그러니까 다른 단체들이 반발하고 약간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간호법은 사실은 완벽하게 잘못된 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독소 조항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제가 봐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이중납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국회가 좀 논의를 좀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국민 입장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보건 안전을 위해서는 의료 시스템이 어떻게 체제를 갖추고 어떤 방향으로 더 전진해 나가야 되느냐를 보고서 거기에 가장 합리적인 안을 찾아줘야 되는데 이해 집단 속에서 이제 엉키는 바람에 여기서 싸움이 길어지고 법안을 간신히 만들어서 또 일방 통과해야 되고 거기에 또 거부권이 행사되고 복잡해지면 안 되고 국민을 위주로 생각해서 가장 미래지향적이면서 발전지향적인 의료 시스템은 이래야 된다. 여기에서 논의를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쌍특검은 만약에 뭐 당연히 거부권 이렇게 되면 누가 가장 손실을 또는 타격을 입는 겁니까? 근데 쌍특검은 어떻게 될지 지금 알 수가 없는 게 지금 뭐 이거야 간호법이야 지금 당장 대통령이 결정을 해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쌍특검은 국회에서 지금 법사위에서 6개월, 본회의에서 2개월 그러면 최장 8개월이기 때문에 12월입니다. 12월에 대한민국의 정치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때는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때는 국민의힘이 찬성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지금 알 수 없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쌍특검을 발의한 이유가 12월이면 총선이 코앞이니까 민주당과 정의당에 유리할 것이다라는 야당의 정치적 계산이 하나가 있을 테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거를 거부권을 행사하기에 상당히 부담감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거부권 카드라는 게 제한돼 있거든요. 어쨌든 계속 쓸 수 없는데 가장 민주화 이후에 가장 많이 쓴 사람이 저거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6번 썼어요. 거부권을 6번까지 썼어요. 근데 다른 대통령은 한두 번 썼습니다. 한두 번 써도 사실은 평지풍파가 일어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하려는 거 보면은 6번은 충분히 넘을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상.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이제 전국에 부담이 될 것이다라는 거고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거는 뭐 특검 여론조사 보면은 뭐 제가 수치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거의 뭐 3분의 2에서 4분의 3이 찬성한 여론조사도 있거든요. 굉장히 크게 선거에 안 좋게 작용할 거기 때문에 그때는 국민의힘이 비대위가 출범해서 대통령과 선을 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의 정치력이 굉장히 아쉬운데요. 사실 50억 클럽 특검 같은 경우에는 그 지난번에 곽상도 의원 판결이 나왔을 때 여당 내에서조차도 이 판결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심지어 검찰 내에서도 이 공소유지에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사실은 50억 클럽에 거론되는 분들을 보호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국민적 공분도 있고. 그러나 이제 검찰은 이 검찰 자체 내부 논리로 왜냐하면 거기 검찰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이 50억 클럽 관련자 수사에 소극적이에요. 특검 얘기가 나오니까 마지못해 지금 이 박영수 특검 압수수색 정도를 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야당이 이걸 요구할 때 그리고 정의당에서 바로 패스트트랙으로 민주당에서 2월에 가자는 거를 시기를 늦추면서까지 국민의힘에서 전향적인 판단을 해달라고 촉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용산만 쳐다보면서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50억 클럽 특검을 받았다면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특검 안 갈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해서는 물론 지금 대통령의 부인이 됐고 수사기관이 고발 들어온 사건을 뭉개고 있기 때문에 이게 특검 사안이라고 하는 의견도 있지만 범행 시점은 당시에 뭐 대통령의 부인도 아니었고 결혼도 전이었고 그리고 주범이 지금 그 집행유예 3년인가를 받은 사건이거든요. 근데 주범이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을 특검까지 해가지고 진실규명하는 게 맞느냐라는 반론도 있어요. 근데 결국 이거는 국민의힘이 용산 눈치만 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아무 결정도 못하니까 야당으로서는 이렇게 되면 특검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국민들이 다 이 수사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왜 이렇게까지 그 국회를 운영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아까 김준일 기자도 얘기했지만 12월 달 되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데다가 총선 앞두고 대통령이 또 한 번 본인 부인까지 연관된 문제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한다. 그 총선 악재를 스스로 만드는 거죠. 국회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일단 다수당의 원내사령탑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다수당의 원내사령탑이 나름대로 이런저런 당내의 리스크를 빨리 정리하고 대여 투쟁을 제대로 하든지 아까 국민들의 여론을 수련해서 이런 법안들을 갖다가 성취내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과제가 있을까요? 새 원내 사령탑과 지휘부에 대해서. 일단 박강원 의원이 운이 나쁜 것 같아요. 운이 나빠요? 아니 원내대표에서 과반 뭐 1차 투표에서 득표해가 당선된 건 운이 좋은데 근데 원내대표 되자마자 맞닥뜨린 문제가 지금 이 돈봉투 사건이에요. 물론 이제 돈봉투 사건에 이분이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국회 운영과 관련된 역할을 맡는 게 원내대표지 않습니까? 원내대표보다는 당대표의 부담이 더 크긴 할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현직 의원들의 연루 가능성이 거론되는 마당에 원내에서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세우고 그리고 지금 이 당의 리스크에 어떻게 대응할 건지 이걸 분명히 하지 않으면 다른 뭐 의제나 대여 투쟁 이런 거를 뭐 가기도 전에 제가 보기에는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좀 미온적이다. 이 사안에. 실명이 거론돼서 피의자 적시가 된 의원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조치도 못 취하고 그냥 송영길 대표 귀국만 요구해가지고 자진 탈당한 것밖에 없는데 이 대표 스스로 자본 리스크가 있어서 자신 있게 이 문제를 처리 못하는 것도 있고 또 송 전 대표와의 관계 때문에 못하는 것도 있고 이런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다면은 뭐 다른 손을 빌려서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원내대표가 중심이 돼서 하든지 그렇게 해서 조금 단호하고 뭔가 끊어내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갈수록 수사 범위는 늘어나고 확대되는 것 같은데 민주당의 대응은 그냥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아서 이게 잠재되어 있는 어떤 리스크로서 내년 총선에 큰 악재가 될 수 있죠. 전 두 원내대표께 짧게 좀 말씀드리면은 좀 거리를 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윤재옥 신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용산하고 좀 거리를 둔다라는 게 이를테면 처근이라는 게 아니라 무리하게 용산에서 하는 일을 다 옹호하려고 하면은 뭔가 종속된 느낌 같은 걸 가끔 받을 때가 당이 있는 망하거든요. 거죠? 이게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지금 지난 28일에 4월 28일에 윤재옥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핵무장과 관련해서 이 워싱턴 선언을 비판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국민 기만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 지금 핵무장 왜 못 해왔냐라고 하니까 이거 국민 기만이다. 이러면은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 다 국민 기만한 거예요. 지금 뭐 정진석 비대위원장, 홍준표 대구시장,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까지 1월달에 핵무장 자체 핵무장 가능하다 그랬는데 이런 식의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게 신뢰도라든지 어떤 협상력이라든지 이렇게 급속도로 떨어지고 박강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적당하게 당내에 강경파 세력들하고 좀 거리를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뭐 민영배 의원 탈당 문제와 관련해서 그게 그 절박함이나 이런 게 있더라도 헌재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그거를 존중하는 정도의 스탠스는 나와야 되는 게 상식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것부터차 뭐 인정 못하겠다. 뭐 입당까지 이미 한 마당에 그 정도의 스탠스도 안 나온다라면은 이게 계속 당이 끌려다니는 거죠. 근데 지금 정치권에서 가장 거리를 둬야 할 사람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 그게 전광훈 목사입니다. 대통령실로부터 내가 전화를 받았는데 민주노총 세력을 막아달라고 전화를 하더라라고 본인이 극구 주장을 하는데 당연히 국민의힘은 말도 안 되는 사실무근이라고 하고 대통령실 입장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뭐 분명히 입장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대꾸를 안 하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전광훈 목사의 입이 내년 총선 앞두고 여권의 화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뭘 달라는 얘기 같긴 한데요.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저거를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하냐. 그냥 우리하고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는 정도의
어떤 미온적인 모습만 있는데 그게 이제 지난주에 한 정광훈 목사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이 됐잖아요. 지난 전당대회 때 김기현 대표도 나한테 도와달라고 전화했었다. 김기현 대표도 시인했고. 그러니까 여당이 지금 대체적으로 이런 관계인 겁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굳이 저런 말에 일일이 반박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식의 대응을 하고 있지만 아니 야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영원한 얘기 하나 누가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얘기해도 반박하고 공문도 보내고 이러면서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지 네. 그게 저는 결국에는 이런 논란을 키우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5초만 말씀드릴게요. 예. 아니 국민의힘은 대통령실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팩트 체크를 한 다음에 사실 무근이라고 말씀하셨죠? 궁금합니다. 진짜 어떻게 확인하셨는지. 일단 그렇게 던지고 나가야 그다음에 시간을 벌어야 그다음에 뭔가 수습할 시간이 이제 주어지니까 뭔가 얘기는 했겠지만 아무튼 한 사람한테 이렇게 엉뚱하게 질질 끌려다닌다는 거는 겉보기에도 정치권에 참 신뢰가 뚝 떨어지는 일이어서 좀 걱정입니다. 자, 박원석 전 의원, 김진일 뉴스톱의 수석 에디터 일석이조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I wrapped the towel around. 네,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함께하는 국제본부 시간입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앞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 네. 확인이 잘 안 돼서 다시 한번 확인을.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있었는데 네. 분명한가요?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한 게 한일 간의 문제는 항상 일본 언론에서 먼저 빵 하고 터뜨리고요. 일단 우리나라 정부는 부인을 합니다. 네. 근데 꼭 나중에 사실로 밝혀져요. 예, 지금까지 그런 패턴이 반복돼 왔는데요. 네. 지난 토요일에 교토통신하고 아사히신문이 먼저 이 관련 보도를 내놨어요. 날짜까지 정확하게 7일하고 8일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 가지고 그 어느 나라보다 일본이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전 정부 때는 한미일 관계에서 사실 일본이 패싱당했었잖아요. 그런데 윤 정부 들어서 가지고 정말 말 그대로 한미일 공조, 일본이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딱 잡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한미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 그 관련 내용이 들어갈 것이냐. 들어갔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일본 측에서는 옳다커니 이러면서 바로 갔는데 자, 기시다 총리가 지금 아프리카 순방 중에 있거든요. 예. 기시다 총리가 이제 지지율이 한창 떨어지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위를 기점으로 지지율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죠. 예.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교 성과라는 부분이 주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도 지금 이제 해외로 돌아다니는 걸 통해 가지고 지지율을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예. 가능성이 있고요. 아마도 이제 5일 날 아프리카 순방에서 돌아오면 그 다음은 한국으로 오지 않을까. 예. 그런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맨날 일본 언론에게 질질 끌려다니나를 사실 언론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네. 일당이 오랫동안 집권을 하고 자기네 파벌끼리 돌아가면서 정권을 쥐는데 사실은 관료하고 일당 속에 기자들 그러니까 언론과 얽힌 세월이 워낙 길기 때문에 그렇죠. 끈앞풀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빨대들이. 우리는 정권 바뀌면 휙휙 바뀌어서 정신이 없는데 네. 일본의 언론과 일본의 정치는 또 정치도 대를 물려가면서 하는 거기 네. 때문에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끈끈하게 많이 얽혀 있고 빨대 정보원들이 많은 그런 거라 일본에서 먼저 빠져나오죠 정보가. 네.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일본 언론의 논조라든지 보도 행태도 별로 썩 그렇게 믿을만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공방전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걸 두고 중국은 러시아 편을 드는 건 분명한 것 같은데 왜 중국 시진핑 주석하고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통화를 했는가 이 문제입니다. 자, 중국은요. 사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지난해에 왜 제21차 공산당 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시진핑 3연임이 거의 확실시됐고 올해 이제 3월 초에 전인대를 통해 가지고 그게 이제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서방 언론에서 사실 중국을 공격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그 이전까지는 그래도 집단 지도 체제라고 해서 10년 단위로 지도자가 바뀌었지만 시진핑이 그걸 깨고 헌법까지 고쳐가면서 3연임에 들어간 거면 장기 집권 독재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공격을 하니까 중국 측에서 아마 굉장히 고심했을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이미지를 만들어 갈 것이냐. 그래서 중국이 잡은 이미지는
국제사회에 조금 더 영향력을 끼치는 어떤 평화적 중재자로서의 시진핑 모습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과 1시간 정도 지난달 26일 날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중국이 이제 본인들이 그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가지고 평화 협상을 중재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지난 2월에 12가지 제안을 내놓거든요. 거기에 따른 어떤 후속 조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고요. 푸틴 대통령이 일단 만나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곧 젤렌스키 대통령과도 화상 통화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지난달 26일 날 그 통화를 한 건데요. 자, 여기서 이제 시 주석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국의 핵심 입장은 협상을 권하고 대화를 촉구하는 거다. 그러니까 대화와 협상은 실행 가능한 유일한 출구다. 굉장히 중재자로서의 그럴싸한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여기다 또 우크라이나의 힘을 약간 실어주는 게 유라시아 업무 특별 대표를 우크라이나에 파견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파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서 시 주석과 길고 뜻깊은 통화했다. 그러면서 사실 그동안은 우크라이나 주중대사 그 공석이었는데 곧바로 또 대사를 파견을 하거든요. 근데 자, 중국이 이렇게 평화협상을 중재하겠다라고 했을 때 서방 국가에서는 굉장히 회의적이었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입장이 약간 달랐습니다. 지난해 8월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얘기를 하고 싶지만 그렇죠. 근데 그중에 사실 시진핑이 제일 강력하잖아요. 그래서 시 주석하고 대화할 의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난 3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도 다시 한번 시 주석과 대화할 의향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물론 전쟁이니까 누가 이기냐 지느냐도 관심사일 수 있지만 사실은 중재자 조종자로서 가장 강력한 역할을 한 그 나라의 전쟁 이후의 복구 사업에 대한 막대한 돈, 이득, 이게 기득권 같은 것들이 이제 먼저 선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미국이냐 중국이냐 이거 어떨 것 같습니까? 이게 중국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사실 지적을 하셨어요. 중국과 우크라이나 사이에 그 얘기가 사실은 이미 물밑에서 어느 정도 됐을 거란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한국이 그 재건 사업에 굉장히 눈독을 들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시면 우리가 아무리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한들 그 재건 사업은 중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50일 정도 교착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공방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교전이. 그건 뭐냐면은 저는 그걸 보면서 이거 평화협상 테이블이 생각보다 빨리 마련될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협상에 들어가기 직전에 더 많은 걸 확보하기 위해서 협상키를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한 뼘이라도 더 영토를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지금 보인다라는 겁니다. 물론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평화협상 테이블에 앉기 위한 조건들이 있다. 첫 번째, 러시아군이 즉각적으로 철수해줘야 돼. 두 번째, 러시아가 2014년에 무력으로 합병한 크림반도뿐만 아니라 이번에 무력으로 점령한 곳까지 다 내놔라. 무조건 내놔라.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러시아의 전쟁 범죄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단죄를 해달라. 그러니까 특별재판소 마련해달라. 그리고 또 하나. 인프라 복구와 관련해서 우리는 복구 비용 될 수 없어. 러시아가 돼야지. 라는 식의 조건을 내걸었거든요. 자, 이번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근데 이제 러시아 쪽에서는 무슨 얘기지? 크림반도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점령한 곳 다 러시아 영토야. 우리는 언제든 대화 협상 테이블에 앉을 의향이 있어. 근데 우크라이나 쪽에서 이런 조건을 자꾸 얘기하네라는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러시아한테 당신네들이 복구 비용 내야지라고 압박해서 내게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없을 것 같은데요? 불가능하겠죠. 그러면은 러시아 아니면 국제사회에서 돈을 모아주든지라는 식인 거예요. 지금 사실 우크라이나는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대사가 사실 본인들 이제 공격받은 것과 관련해 가지고 한국한테 무기 대라고 얘기했잖아요. 트위터를 통해서. 그런데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러시아에서는 복구 사업할 건 없고 우크라이나에서 복구 사업인데 그럼 결국 미국하고 유럽이 돈을 모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겠죠. 그런데
미국하고 유럽 사이가 옛날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게 지금 굉장히 달라진 부분이에요. 사실 지난해 그 당대회 끝나고 나서 제일 먼저 시진핑 주석을 만나러 간 사람이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입니다. 그때 사실 숄츠 총리가 막 경제사절단 이끌고 중국 방문했을 때 유럽 내에서는 약간 비판의 목소리가 컸었거든요. 지금 뭐 하는 거냐. 뭐 시진핑한테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를 왜 독일이 먼저 만들어주느냐 했는데 기어이 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도 또 달려갔단 말이에요. 자, 전쟁 초기에는 분명히 미국 대 서방, 미국과 서방이라고 하는 어떤 한편이라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이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미국은 사실 이 전쟁에서 일방적으로 군수산업업체가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셰일가스 업체들도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죠. 미국의 군수산업체는 지금 24시간 풀로 가동을 해도 부족하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전쟁이 한 곳에서 벌어지면 그 인근 국가들의 군사 무장화가 더 강력해지니까 그렇죠. 그 수주가 다 미국으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유럽 대륙은 대륙 자체가 전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득 얻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러시아 천연가스 끊겨서 에너지 가격 폭등했죠. 물가 폭등했죠. 그렇죠. 자, 처음에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었던 사람들마저도 본인의 삶이 힘들어지니까 이제는 전쟁 그만해야 된다. 평화협상해야 된다라고 시민들이 밖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이제는 평화협상 해야 되는 거다.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은 아직은 중국 못 믿어. 러시아 편인데 중국을 어떻게 믿어. 그러면은 누가 중재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군요. 그렇게 따지니까 유럽 입장에서 러시아가 결국 석유나 가스를 못 팔면 좀 잦아들겠지 했는데 사실 중국으로 또 파는 루트가 열렸으니까 러시아도 또 여유가 있어서 유럽은 더 지금 초조해질 그런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지금 얘기가 나온 김에 사실은 미국의 일극화라고 하는 지구촌 체제에서 뜩 보니까 중로가 묶이고 중로에 또 다른 나라들이 나름대로 동조를 하면서 이제 다극화 체제로 진짜 가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어떤가요? 실제로 저는 그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처음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는 신냉전 체제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냉전 체제에 빗대 가지고 아무래도 중국하고 러시아가 한편 그리고 미국 이렇게 해서 그 밑으로 나라들이 이분화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는 상황은 약간 다릅니다. 느낌이. 그러니까 중국하고 러시아 쪽에 붙는 나라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을 또 적대시하지도 않아요. 중간에 껴있는 특히나 대국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수혜를 제대로 입은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또 인도거든요. 인도는 러시아의 싼 원유와 천연가스로 엄청나게 경제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인도가 러시아로 확 붙어버릴 걸 우려해가지고 미국이 또 바로 바이든 대통령이 인도로 날아가가지고 나렌드라 모디 총리 또 만나가지고 인도는 또 미국으로부터도 많은 걸 얻어냈거든요. 자, 이 과정을 속 보고 있는 많은 나라들 특히 브라질, 사우디 그리고 아프리카 나라들마저도 예전만큼 우리가 미국 한편으로 붙으면 되는 상황이 아니구나를 판단을 내렸다는 거죠. 그래요. 근데 이제 문제는 다른 건 몰라도 돈만큼은 달러를 써야겠지. 그런데 달러도 이제 슬쩍 벗어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는 것 같아요. 위안화, 위안화 체제로 지금 넘어가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죠. 다음 시간에 좀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국제본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최영일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건강상의 이유로 자리를 잠깐 비운 최영일 평론가를 대신해서 진행을 맡고 있는 변상욱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